거기에 뭐 14살짜리하고 10살짜리가 죽어야만 하고 그걸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걸 가지고 사상과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7번째 질문입니다. 남로당은 왜 스탈린과 김일성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하고 만세를 불렀는가? 예. 남로당이 1947년 3월 1일 3.1절을 기념해가지고 대중을 동원할 수 있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제2차 미소공의 개최를 촉구하고 그때 박헌영이가 월북 도피한 이후에 남로당이 좀 와해 상태에 있는 것을 조직을 재점검하고 또 우리의 지시사항이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지 그러니까 남로당 비밀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3.1 운동을 그날을 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집회 시위 활동을 모의하고 그것을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주도할 걸로 해서 제주도에서도 그런 지령이 내려와서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정선을 3.1 기념 투쟁 직전에 조직했는데 그때 명예의장으로 추대한 사람이 스탈린,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5사람. 이런 사람들을 명예의장으로 했는데 제주도가 그때 당시에는 2개 시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데다가 민전을 설립하면서 왜 소련의 스탈린을 명예의장으로 하고 또 북한에 있는 김일성을 하느냐. 박헌영이 남로당 당수니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공산화 통일이다.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 지령서를 보면은 김일성 장군 만세, 스탈린 대원수 만세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4.3을 주동했던 김달삼이가 해주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스탈린 대원수 만세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소련이나 북한의 노선에 따라서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활동하고 운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좌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는 국제공산당 그러니까 코민테른이 아주 강성했을 때고요. 예. 또 코민테른 강령에 보면은 전 세계가 모두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올 거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 국제공산당에 충성을 다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로당과 4.3 주동자들의 충성의 대상은 우리 민족이었습니까? 아니면 국제공산당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한 것이 소련을 조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사상의 조국이라고 했죠. 예. 조국. 이승만 대통령도 그걸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조국. 그러니까 국제공산주의 공산당 이런 데를 추종했죠. 그래서 정신적인 최고 목표는 국제공산당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4.3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8번째 질문입니다. 남로당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면서 왜 북한 정권 장설에는 앞장섰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 그것도 제가 상당히 궁금한 건데 민중항쟁이라고 하면서 김달삼이가 4월 3일 날 4.3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남로당이 초여름경에는 3만 명이라고 하는 제민일보사에서 만든 4.3은 말한다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당시 이 제주도를 장악했거든요. 경찰서, 경찰지서가 있는 요 부분, 일부분만 낮에 했지, 밤에는 뭐 완전히 그 제주도를 장악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방화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김달삼이가 뭘 했느냐?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남한에 배정된 360명, 우리말로 하면 초대 국회의원이죠. 북한 주도로 한 국회. 예. 네. 또 북한 의석은 212석. 이렇게 해가지고 360명, 말하자면 북조선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기 위했는데, 이 360명의 3배수 1080명을 선출하는 그 선거가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하 선거로 했거든요. 해서 밤중에 가서 협박하고 살인하고 이제 하면서 그걸 받았는데, 그 52,350명분의 투표지를 가지고 김달삼이가 해주로 갔습니다. 제주도를 탈출해서 북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8월 2일 날 탈출해서 북으로 갔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건국은 아주 반대하고, 북한에 가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는 대의원도 되고 헌법위원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 정권에는 앞장섰단 말이죠. 그러면 그 4.3 주동자가 한 행위가 그걸 민중항쟁으로 미화할 수 있느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달삼뿐 아니라 4.3 주동자 중에 이른바 북한으로 가서 북이 주장하는 초대 국회의원 지낸 사람이 또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4.3을 주동했던 사람 중에 김달삼이, 강규찬이, 고진희, 그 다음에 문둥룡이, 이정숙이, 또 하나 누구야? 안세훈이. 그러니까 김달삼, 안세훈, 강규찬, 고진희, 이정숙, 문둥룡, 요거 6사람이 4.3을 직접 주동한 자로서 북한으로 도피한 자들이고, 이거 외에 4.3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해방 이전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제주 출신 고경흠, 장종식, 김응빈, 송성철, 이런 거물들이 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김달삼은 북한에서 이른바 국가훈장 2급 서훈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대한민국 건국에는 적극 반대를 했고, 북한에 와서 북한 정권 수립에는 앞장서니까 국기훈장 2급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 간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김달삼이 바로 뒤에 인민해방군 2대 사령관을 했던 이덕구에 대해서도 평양 신미리에 있는 애국열사 묘역에 그 가묘가 되어 있고, 거기에도 국기훈장 3급을 수여하고, 또 1990년에는 그 이덕구에게는 조국통일상을 추서했습니다. 그 조국통일상이 자유조국통일상이 아니고 공산조국통일에 기여했다고 해서 통일 그 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달삼, 이덕구 등은 대한민국 건국은 온몸을 바쳐서 반대하고, 예.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립에는 신명을 바쳐서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최일선에서 노력을 했죠. 알겠습니다.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9번째 항목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4.3 주동자들이 8년 반 이상 대한민국을 무장 공격한 행위는 반란인가? 민중항쟁인가? 그 좌파하고 뭐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질문을 던지고, 당신은 이걸 반란으로 보느냐, 이제 민중항쟁으로 보느냐, 이제 묻고 싶은 것이 이 항목인데, 4월 3일 날 그 4.3을 일으켜 가지고 당일 선거관리위원이라든지 우익인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또 우익인사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루에 27명,
당일날 이렇게 희생이 됐습니다. 경찰관은 당일 10명이 이제 살해됐고, 그 우익 인사 가족 중에 14살, 10살짜리 그 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죄가 있겠냐 이거죠. 뭐 자기네들이 뭐 조국 통일을 했든 무슨 단선 단정을 반대했든 거기에 뭐 14살짜리하고 10살짜리가 죽어야만 하고 그걸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걸 가지고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10번째 항목입니다. 4.3 주동자들, 그러니까 남로당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한 행위는 반란인가 항쟁인가? 네. 참 이것도 그 좌파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47년 3.1 운동 기념 투쟁이 아주 성공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마침 김하 경찰의 그 말 뒷공무니를 그 시위하는 시용품 그 프랑카드한 그 대막대기를 그 공무니를 쑤시니까 이게 놀라가지고 어린애가 뭐 크게 다치진 않고 옆 고랑에 이제 뭘 한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김하 경찰이 그대로 가니까 어린애 죽이고 그냥 도망간다 해가지고 저놈 잡아라 죽여라 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하니까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오인한 거기 그 경찰서 보초 선 사람들이 발포를 해서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고 또 2명은 저 도립병원 부근에서 또 부상하고 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악화됐죠. 그 이후에 그 47년 그부터 자위대를 조직하라는 중앙당 지령이 있어가지고 자위대를 조직하려고 했는데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47년 8월 달쯤 돼 가니까 인민해방군이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달삼이가 사령관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48년으로 돼 가니까 유엔에서 남북한 이제 인구 비례에서 선거를 하자는 게 결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임시위원단이 왔는데 북한으로 가려니 하니까 소련과 김일성이가 올라오지 못한다 해서 하니까 임시위원단에서 어찌 하오리까 해서 또 유엔에 보고를 하니 유엔에서 소총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그러면 접근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임시위원단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남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하라고 해서 이제 5월 10일 재헌위원 선거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200석 그 정수에다가 제주도 북제주군 2개 선거구만 남로당이 방해로 과반 투표를 못해서 무효가 되고, 육지부에서도 반대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난관을 극복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198명 국회의원이 선출돼서 이제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됐는데, 아니 남로당이 집요하게 또 이제 뭘 하니까 그때 당시 여러 군데서 군인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이걸 빨리 조기 진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 1개 대대를 제주도에 파견해 가지고 거기 가서 진압 작전에 이제 지원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10월 19일 날 그거는 우리가 정부 수립한 이후에 그 정부 명령에 의해서 이 제주도로 파견했는데 거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이 그 11구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남로당은 아차 이거 봐라, 이거
14연대가 반란해서 뭐 날리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좀 호흡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10월 24일 그러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난 일주일 후에 이덕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과거에는 소부대 단위, 소대 단위로 마을을 습격하고 경찰지서를 습격하다가 선전포고 한 이후에는 대낮에 아주 중대 단위로 뭐 600명, 700명 단위로도 그 습격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강화를 했죠. 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한 것은 민중항쟁일 수가 없다. 이것은 반란이다. 특히 건국한 이후에 그런 거기 때문에 반란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를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전포고는 나라가 나라에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친구는 나라는 아니죠. 남노당. 네. 그러니까 그 무장 단체인데 그 게리라 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그 갑자기 사삼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48년 2월 25일 되면 그 구국투쟁위원회라는 것에서 그걸 혁명투쟁위원회로 해서 정치위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사삼을 일으켰죠. 그래서 선전포고한 행위는 당연히 이것은 반란이다 하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중간에는 그 아무 말도 안 했다가 최근에 이르러서 선전포고 그거 없었던 거 아니야?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김봉현이라든지 김민주가 일본으로 도피해가지고 거기서 쓴 책에 보면은 엄연히 그 선전포고로 나와 있거든요. 경려문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뒤엎어 볼까 해서 역사를 좀 왜곡해 볼까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요즘 사람이 직접 사삼을 겪었고 주동했던 사람보다 사삼을 더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주도에는 선거구가 3개 아니었나요? 그래서 한 군데서는 당선자가 나왔고 두 군데서는 당선자를 못 낸 거죠. 서귀포하고 제주가 있었는데 제주에 갑과 을구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갑을 해서 다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남로당과 그 4.3의 방해로 서귀포에 있는 거기는 이제 됐고. 네, 알겠습니다.